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들을 꼭 순서대로 풀어야 하나요? 일단 SAT 리딩 앤 라이팅에 할인된 시간은 총 54문제에 64분.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대략 1.2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지문을 읽어야 하는 특히 리딩 문제들에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래티직 어프로치가 필수입니다. 비교적 시간이 덜 걸리는 라이팅이 뒤에 있지만 먼저 푸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이 시간 덜 걸리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리딩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SAT에는 다행히도 문제들 안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안하셔야 될 것은 모듈 1을 마무리를 한 후에 모듈 2를 들어갔을 때 다시 모듈 1으로 백할 수는 없다는 것은 감안하시고 나머지는 스트래티직하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 1, 2를 둘 다 이지로 하게 된다면 가능한 점수대가 어떻게 되나요? 자, 모듈 1 점수를 토대로 모듈 2에서 또한 이지로 받게 된다면 각 문제당 주어진 점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듈에서 모든 질문을 다 맞춘다고 하여도 안타깝게도 가장 높은 점수가 가능한 것이 대략 600에서 650입니다. 안타깝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모듈 1에 사활을 걸고 꼼꼼하고 신중하게 최대한 잘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듈 1에서 몇 개 이하로 틀려야 모듈 2가 하드로 주어질 수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컬리지 보드의 정확한 개수는 공식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오답의 개수뿐만 아니라 각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또한 감안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한 수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여태껏 나와 있던 시험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대략 모듈 1에서 5개 이상 오답이 나오면 거의 모듈 2에는 이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본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 점수는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죠? 학생들이 시험 정말 잘 본 것 같다고 할 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험 망친 것 같다고 했다. 그때는 진짜 망친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언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상과 실제가 갭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의 평가는 언제였냐면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아, 쌤, 이 시험 정말 어려웠어요. 함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풀었어요. 라고 말할 때가 가장 점수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쌤, 저 시험 정말 쉬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함정이란 함정 족족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쉬웠던 거지 이 시험 자체는 쉬운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죠.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학생이 이 시험은 되게 어려웠고 함정이 많았으나 나는 열심히 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함정을 다 파악했고 우리가 함정들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함정의 각각 유형을 토대로 거기에 맞는 문제 푸는 방식을 적용했겠죠. 그럴 때에는 어려웠다고 느끼는 이유는 함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높게 나올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2문제만 실수를 해도 점수가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집중을 해서 쉽다고 자만하지 말고 함정들의 유형을 기억하고 문제 한 개 한 개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요즘에 학생들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페이퍼 베이스드 문제로만 연습을 해도 충분치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전자기기는 이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쇼츠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뇌의 활동을 요구하는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전자기기로 읽는 것이 종이로 읽는 것보다 훨씬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문서에는 노트 필기가 가능하고 애너테이션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SAT에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발목 잡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SAT 리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추론 문제, 인퍼런스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퍼런스 문제는 complete the sentence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그래프나 차트를 통해서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몇 가지 요소를 알면은 이 정답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요소들을 찾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교 대조하는 데서 참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A는 B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추론 문제의 답은 대부분 B는 A보다 어리다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또는 surprisingly, first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뒤집어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surprising 했었을까요?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몰랐다는 것들이 답이 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디서 어떤 문장들이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그 훈련을 해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전문학이나 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어려워요. 다행스러운 것은 고전문학이나 아주 오래된 200년, 300년 전 고전문학이나 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칼리지 보드는 여러분들이 이 200년 전, 300년 전 그 내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셰익스피어 하더라도 혼자서 지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꼭 선생님이 그 애노테이트 해주고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칼리지 보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100%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톤을 잡거나 반복되는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단어들을 찾으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뜻이 같은 단어들에 주목을 하세요. 뜻이 변했던 단어들도 많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는 문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면 장땡인가요? 단어 많이 알면 좋죠. 근데 요즘 SAT가 예전만큼 어려운, 자주 쓰지 않는 단어를 확인하는 문제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의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의도가 있어요. 단어 안 외우려고 하는 거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들이 단어 실력이 너무나 약한 게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포 학생들도 단어가 너무 약합니다. 이게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좀 더 심화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영향도 크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미국 고등학교 11학년 학생들이 필수로 알아야 되는 단어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서 주는 단어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외우는 단어가 되었든 11학년 정도 레벨의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세요.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왜 자꾸 틀릴까요? 저 이런 학생들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다년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학생들이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SAT는 토플 같은 어학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근데 SAT 시험 문제 풀 때 토플 시험 문제 풀듯이 하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문단의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읽고 대충 지문의 내용이 이거겠지 하고 추측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근데 SAT에서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 안 보이거든요. 토플 같은 경우는 그 어학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킬로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SAT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는 스킬도 요구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대충 읽어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해석에만 의존한다? 물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해석만큼 중요한 것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렸다? 내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지, 글은 과연 꼼꼼하게 읽었는지, 내가 문제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봐도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고
다음날 와갖고 하는 얘기죠. 선생님, 아무리 봐도 제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고집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학생한테 정말 심각한 부분이죠. 선생님들이 그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은 비슷한 문제들 나올 때 또 틀릴 거니까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학생이 먼저 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좀 들어보자 라고 오픈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학생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의 그 오류를 지적해주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때로는 선생님 혼자서는 그게 힘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도 쉽게 납득을 못했는데, 다른 학생이 설명할 때 얘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갔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데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DSAT 라이팅은 쉽게 만점이 나온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네, 아닙니다. 안타깝죠. 이게 디지털 SAT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많은 문제들만 냅다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 유형들은 익숙해서 시험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으나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SAT 라이팅은 문제 유형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문제 개수가 적은 것이지 유형의 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치는 시험에 어떤 문제 유형들을 나올지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 시험마다 나오는 고정 문제 유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두세 개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개를 다 맞출 수 있으려면 SAT가 가지고 있는 그 광범위한 문제 유형들을 다 마스터를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예를 들어서 punctuation, comma splic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만 본다면 카테고리가 대략 12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카테고리이고 이 큰 카테고리를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 punctuation만 봐도 그 안에 comma, 세미콜론, 콜론, dash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수십 개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수십 년간 SAT가 가지고 있던 문제 유형들 중에서 3-4개의 시험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문제 유형들까지 포함하면 SAT 라이팅의 문제 유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점이 목표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야 할 점은 중요합니다. 컬리지 보드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통해 완성시켜왔던 그 소중한 질문 유형의 데이터를 언젠가는 꼭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맞게, 그것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만이 만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비슷한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계속 같은 걸 틀리는 거죠? 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문제들이 비슷한 것들이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학생이 매번 틀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이 관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 유형을 풀 때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규칙을 배운 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장을 읽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 감으로만 풀기 때문입니다. 난 영어를 잘해. 난 유창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이 맞을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한다면, 그게 맞다면 대부분의 미국인들 또는 백인들은 다 만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SAT 라이팅은 영어의 유창함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SAT 라이팅에서 이게 비슷한 문제 유형은 맞지만 라이팅의 특성상 보기에서
컴마 한 개가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답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그 문제 유형을 제대로 공부를 했고 규칙을 적용을 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유형의 근본까지 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살짝만 바뀌어도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매번 틀리는 상황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유형을 공부를 할 때 겉핥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하나의 문제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들까지 다 모든 걸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SAT 라이팅은 문법의 옳고 그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법만을 이해한다고 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2개 이상은 문법의 에러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은 본인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문법의 에러가 없는 2개 이상의 보기 중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골라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매번 비슷한 걸 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트랜지션 문제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 거죠? 트랜지션,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학생들의 라이팅의 발목을 잡아온 문제 유형이죠. 왜 이렇게 꾸준히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를 마치 학생들이 리딩같이 독해로 풀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지션 문제야말로 SAT에서 출시되는 트랜지션 리스트의 기능적인 카테고리들의 완벽한 암기가 필수인데 이것을 간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SAT에 종종 나오는 that said 라는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감으로만 들었을 때 that said, 즉 그렇게 말했으니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것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 같이 이어지는 관계일 때 쓰이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that said는 기능적 카테고리가 contrast이고 더 파고들어 보면은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nonetheless,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렇게 어감에만 의지를 하면서 트랜지션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감에만 의존했을 때에는 이 다양한 트랜지션들의 세부적 기능의 교묘한 차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쓰이는 consequently 혹은 thus 이런 것과 결론을 마무리를 지을 때 쓰이는 finally 이 두 가지의 트랜지션들은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는 고어체로는 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없고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SAT에 적용할 때에는 이 2개의 기능을 완벽히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이 2개가 보기에 각각 나와 있을 때에는 학생들이 당황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 같은데 뭘 고르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독해로 푸는 것이 아니라 트랜지션은 이 기능별적 다양한 카테고리를 미리미리 완벽하게 암기를 한 후에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트 필기 문제들이 어떤 학생들은 엄청 쉽다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두 개씩 틀리는 이유는 뭘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 유형이 각 시험당 한 2개, 3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다고들 하는데 이거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노트 필기 문제는 푸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잘못된 방식이 노트 필기의 내용들만 냅다 먼저 읽고 열심히 시간을 다 낭비한 후에 보기들을 분석할 때 함정에 빠져서 다른 오답을 고르는 것이 최악의 패턴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 필기 문제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먼저 분석하는 것입니다. 노트 필기 문제의 80%는 보기만 분석해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남은 20%는 보기만 분석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답이.
그렇기 때문에 그 20%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때는 지문과 비교를 하여 가장 좋은 답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는 과정을 꼭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친구들이 노트 필기 문제를 쉽다고 느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에서는 함정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알고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 문제 유형의 특징적인 것이 보기 안에서 단어 한 개만 가지고 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문장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DSAT 라이팅은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오답 노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오답이 있을 때 그 문제와 보기들을 냅다 쓰는 것이 거의 90% 학생들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손 운동만 하는 것이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자, 일단은 내가 틀린 질문이 있다면 이 문제 유형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카테고리까지도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어두는 것이 가장 첫 스텝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문장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기록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고른 답이 오답이었던 이유, 그 이유도 이게 문법에 에러가 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clarity나 conciseness 같은 이슈에서 답이 안 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이 문법만 맞는 답이 아니라 왜 이게 그중 가장 나은 답이었는지도 적어놔야 합니다. 하다못해 이 답이 없다면 다음 좋은 second best answer는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에서 이 문제 유형을 마지막에 분석을 할 때 이 비슷한 문제 유형이 있다면 그것까지 옆에 사이드 노트로 적어 놓는 것이 완벽하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오답 노트를 하려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려운 과정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고득점을 꼭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